안녕하십니까, 항해자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주를 어떻게 관광하는 것이 좋은지 소개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가 천년 동안 수도였던 도시는 세계에서도 몇 없습니다.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의 맛을 제대로 보려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볼거리와 먹거리를 풍성히 가지는 관광을 할 때 더욱 흥미진진한 관광이 되고 추억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경주를 다녀갔던 분이나 처음 찾는 분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관광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 방송을 시작합니다. 경주는 천년 동안 수도를 했던 도시이기에 경주와 주변은 온통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을 다 이해하고 맛보려면 한 달 동안 다녀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에 경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테마 중심으로 관광을 해야 합니다. 여기 경주 유적지 지도를 보면 경주에는 정말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경주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많은 유적지를 꼼꼼히 다니고 관련 책자나 안내서를 읽으면서 제가 찾은 테마는 바로 삼국통일이라는 테마입니다. 먼저 시대별로 신라의 영토가 표시된 지도를 봅시다. 4세기경만 하더라도 신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 약소국가이었습니다. 자연 조건도 좋지 않았고 영토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 협소한 지역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6세기 후반 진흥왕 시절부터 더 유리하고 넓은 영토를 가진 백제와 고구려와의 경쟁에서 이들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660년에 백제를 복속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도 복속시켰습니다. 드디어 676년에는 통일 이후 수십 차례의 전투를 통해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온전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통일 후에도 200년 이상 문화를 발전시키고 통일 제국의 위험을 알려나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라의 삼국 통일과 문화 발전의 테마의 핵심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유적지와 기록 속에서 찾은 삼국 통일의 원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둘째, 신라인을 강하게 결속시켰던 정신이 있었습니다. 셋째, 이 정신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며 즐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넓고 다양한 유적이 있는 경주에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제가 이번 방송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테마 관광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이기에 이와 관련된 유적지를 모두 밟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집중된 지역을 밟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테마를 따라 관광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통일 주역들의 유적을 봅니다. 그리고 신라인들이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었던 유적들을 돌아봅니다. 드디어 통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왕들은 통일 신라의 위엄을 주변에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통일 신라에서 이상향 불국토를 지향하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이 자연 속에서도 신앙심을 드러내는 유적과 고려 조선시대 현대가 공존하는 교촌마을을 돌아보며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여행을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가 더 유리한 입지에 있던
백제 고구려를 아우르고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이들이 일치단결하여 백성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이들의 열정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국 통일의 주역들의 유적지를 돌아봅시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서학지구에는 무열왕릉, 김유신 장군묘, 김인문묘가 있습니다. 동해안권에는 문무대왕암, 이견대, 감은사 등이 있습니다. 서학지구에 있는 무열왕릉과 김유신 장군묘는 KTX 신경주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선도산과 송화산의 소나무숲과 형산강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동해안권은 서학지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문무대왕암, 이견대, 감은사뿐만 아니라 탁 트인 동해를 볼 수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신라 제29대 왕입니다. 신라의 제28대 진덕여왕 때만 하더라도 신라의 안팎 사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의 변경을 자주 침범했습니다. 일본과도 더욱 친밀해져 신라와 당나라의 접촉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후에 무열왕으로 추대된 김춘추는 백제를 막기 위해 선덕왕 11년에는 고구려의 원병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다음 왕인 진덕여왕 원년에는 일본에 건너가 당시 긴장 상태에 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완화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당나라로 건너가 그 비상한 외교 수완을 발휘하여 당의 병력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진덕여왕이 서거하자 성골왕족이 끊어졌는데 진골왕족인 김춘추가 김유신 등의 중망에 따라 즉위했습니다. 그는 나라 안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던 탁월한 정치가이자 외교가였습니다. 김춘추는 왕위에 오르자 삼국 통일의 위협을 적극 추진하다가 660년 백제를 징벌하고 고구려 병합을 꾀하던 이듬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재위 8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무열왕릉은 선도산 아래 위치해 있습니다. 무열왕릉비는 아깝게도 비씨는 사라졌고 기부와 이수 즉 비머리만 남아 있습니다. 널찍하고 네모난 큰 돌 대석 위에 네 발을 버틴 거북의 모습은 매우 사실적입니다. 길게 뽑아 올린 거북의 머리와 등에 새긴 비운문과 기갑문, 기갑 한복판 비자 주위에 연꽃무늬 등은 매우 뚜렷하고 청아하여 아름답습니다. 이렇듯 마치 살아서 곧 움직일 것만 같은 거북의 모습과 머리 아래 위로 새긴 보상화 무늬와 목의 주름조차 무척 사실적이어서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이 수는 좌우에서 3마리씩의 용이 얽혔으며 용의 머리, 용의 비늘, 발까지도 더할 나위 없이 세부 묘사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 중앙의 하부에 새긴 글씨는 태종의 둘째 아들이며 신라의 명필이었던 김인문의 글씨입니다. 무열왕릉 앞에 길 건너에는 김인문의 묘가 있습니다. 김인문 역시 부친 무열왕을 당시 김춘추를 따라 당나라로 건너가 눈부신 외교 활동을 벌이던 비범한 인재였습니다. 이 묘소에도 비신과 이수가 없어진 돌거북 비대만 남아 있습니다. 무열왕릉과 김인문 묘 앞에 세워진 왕릉비의 기부 또한 생동감 넘치는 모습 속에서 통일의 꿈꾸던 자들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무열왕릉과 김인문묘 중간에 있는 작은 묘가 김양의 묘입니다. 김양은 무열왕의 구대손으로 신라 말기 귀족 사이의 부패와 왕위 쟁탈전이 많았던 시기에 신무왕 45대 신무왕의 반정 과정의 공신이었습니다. 신라는 명장 김유신이 있었기에 통일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15세 때 화랑이 되어 용화 향도를 이끌고 단석산에 들어가 돌을 닦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전통 있는 무인 가문의 후예입니다. 백제 고구려와의 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김춘추를 국왕으로 추대하여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데 공이 컸습니다. 그 후 무열왕 7년 660년에는 신라의 5만 군사와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의 군대와 연합하여 황산벌에서 백제의 용장인 계백과 결전을 벌여 승리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고구려를 쳐서 마침내 문무왕 8년 668년 9월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한 것은 한반도를 흡수하려는 계책에 불과하였습니다. 당나라는 멸망한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을 모두 차지하고 다시 신라까지도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처한 신라는 김유신 장군을 선두로 해서 당의 군사와 사력을 다하여 싸워서 이들을 끝내 물리쳤습니다. 후대왕은 김유신 장군을 기리어 흥무대왕의 시호를 주었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는 충효리 송화산 중턱에 있습니다. 이곳은 봄철에 벚꽃, 진달래, 개나리 등이 흐드러져 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임금은 아니었지만 그의 묘는 어느 왕릉에 못지않은 규모와 비석 등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묘를 두른 묶음돌 즉 호석에는 12지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12지 신상 중 몇 신상을 슬라이드에 올라놓았는데요. 이들 신상 모두가 평복 차림에 무기를 들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2지 신상은 김유신 장군묘에서 최초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지,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등 짐승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 세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에 질병과 재앙의 공포는 신라인이 바라는 불국토의 장애로 남아 있었습니다. 병고와 재앙을 구제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영혼까지도 지켜준다고 믿고 이 12지 신상을 묘의 호석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통일의 주역들은 깊은 신뢰관계, 혈연 등으로 얽혀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먼저 무열왕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의 관계를 봅시다. 무열왕이 왕비인 문명 왕후는 김유신의 작은 누이로 이름은 문희입니다. 어느 날 언니 보희가 선도산 위에서 소변을 보았더니 경주가 모두 물에 잠겨버리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듣던 동생 문희는 값비싼 비단 치마를 언니에게 주고 그 무서운 꿈을 샀습니다. 며칠 지난 정월 보름날 김유신은 칭한 벗인 김춘추를 맞이해 공치기를 하면서 명절을 즐겼습니다. 이때 김유신의 발에 밟혀 김춘추의 옷구름이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김유신은 큰누이 보희를 불러 옷구름을 달아주라고 청했으나 보희는 눈만 흘기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문희에게 부탁했더니 문희는 재봉함을 들고 와
정성껏 옷고름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터 문희의 뱃속에 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라법은 엄격했습니다. 부모 승낙 없이 아기를 갖게 베게 되면 화형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동생 때문에 고민하던 김유신은 장작을 쌓아놓고 선덕 여왕의 행차를 기다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행차를 하던 선덕 여왕은 이를 보고 깜짝 놀라 무슨 불이냐고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신하는 김유신의 누이가 부모 승낙 없이 잉태하였기 때문에 화형하려는 불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여왕은 진노하여 누가 한 짓이냐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김춘추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화형을 중지하고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김춘추가 말을 달려 여왕의 뜻을 전하고 문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후에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김춘추가 29대 왕에 오르니 당연히 문희는 그의 왕비 문명 왕후가 되었습니다. 문명 왕후는 모두 6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번민은 30대 문무대왕이 되었고 둘째 임무는 학자이며 대외교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모두 삼국 통일의 위대한 일꾼이었습니다. 비단 치마로 꿈을 산 징조가 크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유신과 선덕 여왕의 인연을 봅시다. 선덕 여왕 제위 시절 비담이라는 귀족이 오늘날 보문 호수 근처에 있는 명활산성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담의 반란군과 김유신 군대는 격전을 벌였으나 승부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월성에 큰 별이 떨어지자 비담은 이를 보고 여왕이 패망할 징조라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다음날 불을 붙인 연을 하늘로 올려 어제 떨어진 별이 도로 올라갔다고 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비담과 그 일당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김유신은 비담의 반란을 진압하고 선덕 여왕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김유신에 대한 선덕 여왕이 무한 신뢰를 갖게 한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다른 한 분의 통일의 주역인 문무대왕을 만나기 위해 약 30km 동쪽으로 떨어진 동해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동쪽으로 가면 동해 바다가 나옵니다. 동해 가운데 있는 대양을 바라보며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대왕을 숙모할 뿐 아니라 이곳에 나는 싱싱한 회를 즐기는 것은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도 풍성한 잊지 못할 관광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죽은 뒤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킬 터이니 나의 유해를 동해에 장사 지내라. 내가 숨을 거둔 뒤에는 불로 태워 장사할 것이요 초상 치르는 절차는 검소와 전략을 쫓아라. 삼국을 통일한 대업을 마무리하여 찬란한 문화의 시대 통일신라의 문을 연 문무왕. 그는 죽었어도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보입니다. 토암산 뒤쪽에서 발원한 대종천이 동해로 흘러드는 간포 대본리 앞바다에서 보이는 바위가 바로 문무대왕릉이 되었습니다. 이 바위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바위 한가운데가 못처럼 패여 있습니다. 문무왕릉이 있는 동해에 용이 홀연히 나타나자 그 해안의 언덕 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이견대라는 제법 큰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문무대왕릉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나라가 안정되었으나 동해에 자주 나타나는 왜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왜구의 침입을 막으려고 동해에서 경주로 통하는 길목에
절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전에는 이 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인 신문왕이 이 절을 완성하고 부왕의 큰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 감은사입니다. 신문왕은 절을 지을 때 죽으면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금당 구들장 초석 한쪽에 용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금당트에 동해물이 드나들었으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석탑 가운데 가장 큰 삼청 석탑 2기와 금당과 강당, 회랑을 둘렀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웅장합니다. 이렇게 감은사터에는 기품 있는 석탑은 물론이고 가람의 배치도 군더더기가 없이 정연한 터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문무대왕과 신라인의 호국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 듯 삼청석탑은 굳건하고 장대한 풍모를 보입니다. 오늘 경주관광 최고 코스 소개 일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방송으로 신라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유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크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